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시장 가실 때마다 또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실 때마다 아이고, 경기가 참 안 좋네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저도 그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성실하게 사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느끼시는 이 쌀쌀한 바람은요, 절대 기분 탓이 아니에요. 그럼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살림살이가 팍팍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복잡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마치 실타래 푸는 것처럼 천천히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죠? 그 미국이 말이에요.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나라 물건 덜 쓰고 우리 미국 땅에서 만든 물건을 먼저 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나라 물건을 덜 쓰게 만들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관세라는 거예요. 관세? 어렵게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 간단해요. 다른 나라 물건이 미국 땅에 들어올 때 내야 하는 통행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옛날 성문 들어갈 때 문지기한테 돈 내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만든 텔레비전이 있어요.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 텔레비전이 미국에 가서 잘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 정부가 갑자기 한국 텔레비전에는 25% 관세 붙일게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짜리가 미국 땅 밟자마자 125만 원이 되어버려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텔레비전인데 갑자기 25만 원이나 비싸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에이 그냥 우리나라 회사 거 사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보호무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회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수입품에 높은 장벽을 세우는 거죠.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나라들끼리 서로 문 활짝 열고 자유롭게 물건 사고 팔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참 걱정스럽죠.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장날로 치면 제일 크고 북적이는 장터인 거죠. 그런데 그 큰 장터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들어오려면 비싼 통행료 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장터에 물건 팔러 다니던 다른 나라들이 모두 힘들어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외국에 팔아야 살림이 꾸려지는데 가장 큰 손님이 문 닫아버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건 사고 파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겨울에 강물이 꽁꽁 얼어붙듯이 모든 게 멈춰버린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건요. 미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우리 회사들 지켜야지 하면서 유럽도 중국도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자기 나라 성벽을 높이 쌓기 시작했어요. 서로 문 닫고 담 쌓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경제 한파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운 바람이 우리나라로 곧장 불어왔답니다. 자, 그렇게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문을 닫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터져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평생 들어오신 말씀 있으시죠? 수출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말들이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반도체, 자동차, 배, 석유화학 제품 같은 좋은 물건들을 외국에 팔아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수출 중심 국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아요. 석유도 안 나오고 철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잘 살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물건 만들고 그걸 세계 곳곳에 팔아서 돈 벌어온 덕분이에요. 삼성 반도체, 현대차, LG전자, 이런 회사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돈을 벌어와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출이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손님이었던 미국 시장이 좁아져 버렸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큰일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큰 손님인 중국까지 사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중국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성장했어요.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중국 하면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중국은 정말 큰 나라가 됐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중국 안에서도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공장들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돈 쓰기를 주저하기 시작했고요. 왜 그럴까요? 중국도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물건을 사주던 두 개의 큰 기둥, 미국하고 중국이 동시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양쪽 팔이 다 다친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회사들이 밤낮 없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공장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물건들만 자꾸 쌓여가요. 이걸 재고라고 하는데요. 재고가 쌓이면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해요.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직원들 월급 올려주기도 어렵고 새로 사람 뽑는 건 더더욱 힘들어져요. 오히려 사람을 줄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나라의 가장 큰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멈춰 서기 시작하니까 나라 전체로 들어오는 외사, 그러니까 달러가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 경제 전체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멈춰 서는 것처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팔 곳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렇게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집 안살림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높은 물가와 우리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비싼 이자 이야기예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장 보러 가시면 어떠세요?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가서 배 한두 개, 채소 몇 가지만 담아도 몇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정말 뼈에 와닿는 요즘이에요. 사과가 한 알에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예전에는 1,000원이면 두세 개 샀는데 말이에요. 파 한 단
시금치 한 단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밥상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걸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밖에서 사와야 하는 석유나 밀가루 같은 재료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물류가 꼬이면서 운송비도 비싸졌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0,000원으로 사과 5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3개밖에 못 사게 되잖아요? 돈은 똑같은 10,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물가라는 무서운 불길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비싸게 만든 거예요.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돈을 빌려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돈 빌리기를 꺼리게 돼요. 대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주네? 그럼 저축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여서 물건 사려는 사람도 줄이고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는 게 정부의 의도였어요. 병을 고치려면 쓴 약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처방이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독해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당장 물가는 좀 잡혔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집 사려고 은행에서 돈 빌렸잖아요.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차리려고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자가 훅 올라버리니까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100만 원씩 이자 내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2배, 3배로 늘어난 거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물건값은 물건값대로 비싸고 은행에 낼 이자 부담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쪽에서 조이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자, 물건값은 계속 오르고 은행에 낼 이자는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어르신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갑을 꽁꽁 닫으시겠죠? 급한데 아니면 돈 안 쓰시겠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이유예요. 내수 침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돈을 안 쓰게 됐다는 거예요. 내수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돈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동네 국밥집 가서 아침 드시고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밥 사드시고 손주들 용돈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내수예요. 우리끼리 돈이 도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경제의 피가 도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정말 좋은 비유죠? 우리 몸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잘 돌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높은 물가와 무거운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외식 한번 할 걸 집에서 밥 먹는 걸로 바꾸고 새 옷 사는 걸 내년으로 미루고 여행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됐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드시면 노후 자금 아끼려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시게 되잖아요. 이건 현명한 판단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무서운 신호예요. 왜냐면요, 모두가 이렇게 지갑을 닫아버리면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국밥집 사장님은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요. 옷가게도, 미용실도, 동네 슈퍼도 다 힘들어져요.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면서 멈춰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피가 안 도는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아요. 경제도 동맥경화에 걸린 거죠. 그리고 이 차가운 바람은 곧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불어닥쳤어요. 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지갑을 닫아버리면요. 그 차가운 바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맞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 이웃이신 자영업자분들 이야기예요. 어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가시던 그 단골 떡집 사장님, 과일 가게 아저씨, 동네 세탁소 사장님 얼굴이 떠오르시죠? 이분들은 손님들이 와서 돈을 써줘야만 살아요. 그래야 가게 월세도 내고, 재료도 사고, 직원 월급도 주고, 본인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버렸어요. 떡집에 가면 떡 사시던 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지 뭐하고, 과일 가게 가면 너무 비싸다 하시고, 세탁소도 집에서 빨지 뭐 하시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비싼 이자가 이분들한테는 정말 직격탄이 됐어요. 가게 처음 열 때 아니면 코로나 같은 힘든 시기 버티려고 은행에서 돈 빌리셨잖아요. 그 이자 부담이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불어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가게 시작할 때 5천만 원 빌렸대요. 이자가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까 70만 원, 8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이자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하루에 닭 100마리 팔았는데 요즘은 50마리도 안 나가요. 사람들이 배달 음식도 아껴 먹으니까요. 재료값은 올랐는데 손님은 없고 이자하고 월세 낼 날만 꼬박꼬박 돌아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더는 못하겠다 하고 가게 문 닫는 사장님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요즘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임대문이라고 써붙인 텅 빈 가게들이 정말 많이 늘었죠? 이게 단순히 가게 몇 개 문 닫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게에서 일하시던 아르바이트생도 일자리를 잃고 거기에 재료 대던 업체도 타격을 받고 우리 동네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못 벌면 이분들도 다시 지갑을 닫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가게들도 또 손님이 줄어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계속 넘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경제의 가장 아래쪽 튼튼한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라 밖에서는 수출이 안 돼서 돈이 안 들어오고 나라 안에서는 돈이 안 돌아서 동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 지금 한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네. 많이 약해졌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외국인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 환율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 15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말들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08년,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었던 무서운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 돈 가치가 가장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 돈 1달러하고 우리 돈을 바꾸는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1달러 사려면 우리 돈 1,100원만 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400원, 어떨 때는 그 이상을 줘야 그 1달러를 겨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그만큼 우리 돈 원화의 힘,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가 불안한 거예요.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얼어붙었으니까 한국에 돈을 더 받자 별로 이득을 못 볼 것 같아. 차라리 빼자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달러는 귀해져서 비싸지고 원화는 흔해져서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마치 시장 바닥에 사과가 많으면 싸지고 적으면 비싸지는 것처럼요. 그럼 여기서 어르신들이 아니, 나는 해외여행 갈 일도 없는데 그 환율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어르신들 밥상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거든요.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빵이나 국수 만드는 밀가루, 그리고 옥수수, 콩 같은 곡물도 대부분 외국에서 사와요. 이걸 수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살 때는요. 우리 돈 원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세계 공용 돈인 달러로 값을 치러야 해요.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1달러에 1,100원 할 때는요. 100달러짜리 석유를 사오려면 우리 돈 11만 원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1,400원이 넘으니까 똑같은 100달러짜리 석유를 사오는데 14만 8천 원 이상을 내야 해요. 앉은 자리에서 30% 넘게 비싸진 거예요. 이렇게 비싸게 사온 석유로 뭘 할까요? 자동차 기름도 넣고 공장도 돌리고 비닐하우스 난방도 하고 트럭 운전도 하잖아요. 비싸게 사온 밀가루로는 빵도 만들고 라면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을 뿐인데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빵값도 오르고 이번 겨울 난방비까지 모조리 오르는 거예요. 무섭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높은 물가가 이번 높은 환율을 불렀는데 그 높은 환율이 다시 수입 물가를 올려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려고 하고 그걸 잡으려고 이자는 비싸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 비싼 이자가 결국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기둥 중 하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부동산하고 건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자가 비싼데 누가 수억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샀다가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 폭탄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억 원짜리 집을 사려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본인들 돈이 1억 원 있어서 2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이자가 연 3%일 때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연 6%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해요. 두 배로 뛰어버린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50만 원 더 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전세로 살지 집을 왜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 사려는 사람이 뚝 끊기니까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거래 자체가 멈춰버린 거래 절벽이 나타났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집주인들도 난감하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자, 집이 안 팔리니까 건설 회사들도 새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일을 멈추게 돼요. 열심히 지어봤자 사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왜 비싼 이자 내면서까지 빚내서 공사를 하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건설 경기 침체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건설 현장 하나가 돌아가면요. 거기에 시멘트 되는 회사, 철근 되는 회사, 유리 되는 회사, 페인트 파는 회사, 수많은 공장들이 함께 일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인부분들하고 기술자분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요. 건설업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 중 하나예요. 특히 학력이나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서 서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건설 현장들이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요즘 뉴스 보시면 일용직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지갑을 꽁꽁 닫으시겠죠? 그럼 동네 가게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안 좋아지면 연쇄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한쪽 실을 잡아당기면 다른 쪽도 따라 당겨지는 그물망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7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미국의 무역 장벽에서 시작된 바람이 우리나라 수출길을 막고 우리 집 물가하고 이자를 올리고 결국 우리 이웃 가게들의 한숨과 밥상 물가대란 그리고 건설 현장의 침묵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계 경제 흐름이 워낙 안 좋으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여러 번 겪고 이겨낸 국민이잖아요. 6.25 전쟁도 겪었고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금 모으기 운동도 했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일어섰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격동의 시대를 헤쳐오신 그 경험으로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세요.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건강까지 잃으시면 안 돼요. 하루 세끼 잘 챙겨 드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하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마음 건강도 잘 챙기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